한국 교회를 망친 두 얼굴. 제1부. 전광훈, 그는 누구인가? 전광훈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원래는 그냥 동네 교회 목사 중 한 명이었는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주목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9년부터 시작한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며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고 처음엔 몇백 명이던 집회가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광훈이 집회에서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조국을 구속하라. 나라가 망한다. 마이너스 복잡한 정치 현실을 아주 단순한 구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먹힙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선, 저들은 악이라는 메시지가 명확하니까요. 둘째, 감정을 자극합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성적 논쟁이 아니라 감정의 전염입니다. 집회 참가자들도 따라서 울고 소리치고 분노합니다. 셋째, 종교적 권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운 정부, 공산주의는 사탄, 악마와의 싸움. 마이너스 정치적 주장에 종교적 옷을 입힙니다. 신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거역할 수 있나?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2019년 전광훈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이 됩니다. 한기총은 한국개신교의 여러 교단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원래는 교회 간 협력, 사회봉사 같은 일을 하는 단체였는데 전광훈이 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정치투쟁단체로 변질됩니다. 쟤는 많은 교단들이 우리는 이런 정치 활동동에 안 한다며 한기총을 탈퇴했다는 겁니다. 예장통합 가장 큰 장로교 교단 중 하나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이 줄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기총은 한국개신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화문 집회의 실체. 전광훈은 자기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고 최근에는 100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경찰 추산과 항공사진 분석 결과를 보면 많을 때도 수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물리적 면적을 계산해보면 10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풀려서 말할까요? 숫자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수다, 국민의 뜻이다라는 정당성을 만들려는 거죠. 집회 참가자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 지방에서 버스 타고 단체로 옵니다.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동원 국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 이재명 퇴진 같은 구호를 반복하고 그들을 자극합니다. 2020년 8월 역사적 실수. 2020년 8월은 전광훈에게도 한국 사회에게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시 코로나19가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8월 15일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합니다. 수천 명이 모였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밀집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을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이른바 광화문 집회 발감염입니다. 수백 명이 확진되었고 그중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광훈 본인도 확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수배를 내렸고 결국 붙잡혀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광훈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건 아니다, 너무 심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정 투쟁. 그 결과 전광훈은 여러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코로나 확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것,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 집회를 하거나 금지된 집회를 강행한 것, 명예훼손, 특정 정치인들을 빨갱이, 종북 좌파 등으로 비방한 것,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을 점거하려 한 것.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행사한 것뿐인데 정부가 박해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종교 활동을 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것이다. 거기에 전광훈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동조합니다. 서울지법 찬탈 사건. 2020년 2월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습격한 겁니다. 수백 명이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법원 출입문을 부수려 하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진압봉과 물대포를 동원해서 막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원을 점거하려 한다? 이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상소하면 됩니다. 상급 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됩니다. 그게 법적 절차입니다. 물리력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 아닙니다. 제2부 소년보, 더 극단적인 목소리. 소년보는 누구인가? 소년보는 전광훈보다 덜 알려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극단적입니다. 그도 목사이고 보수 기독교 정치 운동의 핵심 인물입니다. 소년보의 특징은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광훈도 과격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는 그 선마저 넘어버립니다. 이재명 죽어야 한다. 소년보가 유명해진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에 대한 발언 때문입니다.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비판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것도 주일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형법상 협박죄 심하면 살인 교사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자기가 직접 행동했다고 하지만 이런 극단적 언사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그래,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 언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전광훈의 활동 무대가 서울이라면 소년보의 활동 무대는 부산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운동. 소년보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나라를 구하는 애국단체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진영을 지지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이 시발점은 10.27 국가비상기도회를 교묘히 정치 집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세이브 코리아의 활동을 보면 집회 조직 전광훈과 함께 광화문 집회를 주도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무대를 만들고 연사를 섭외합니다. SNS 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매일같이 정부 비판 영상을 올리고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재정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회 네트워크 전국의 보수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회 때 지방에서 버스가 오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조직합니다. 소년보의 말하기 방식. 소년보의 연설을 들어보면 전광훈보다 더 직설적입니다. 전광훈이 문재인은 나쁘다고 하면 소년보는 문재인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광훈이 조국을 구속하라고 하면 소년보는 조국을 사형시켜라고 합니다. 전광훈이 이재명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하면 소년보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일 설교가 그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복창하게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고신대 출신이라는 점이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관심 끌기. 인터넷 시대에는 자극적일수록 주목받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클릭을 많이 유도하는 콘텐츠를 밀어줍니다. 이재명 비판보다 이재명 죽어야가 더 클릭을 많이 받습니다. 둘째, 충성심 테스트. 극단적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만 남기는 전략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진짜 하드코어 지지자만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핵심 세력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두 곳에 극우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 서로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소년보도 여러 번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협박 죽어야 한다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집회 관련 무허가 집회 참여, 방역수칙 위반 등. 그런데 소년보는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걸 오히려 마케팅으로 활용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더니 정부가 나를 탄압한다, 이런 피해자 서사를 만듭니다. 제3부 광화문 집회의 실체와 문제점. 집회는 어떻게 조직되는가? 광화문 집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모인 걸까요? 아닙니다. 치밀하게 조직됩니다. 1단계는 홍보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예고하고 교회에서 주보에 공지합니다. SNS에서 공유 독려하고 애국자라면 반드시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단계는 동원입니다. 교회에서 버스 대절하고 왕복 교통비는 교회나 단체가 부담하고 도시락 제공합니다. 3단계는 현장 통제를 통제합니다. 무대와 음향시설 설치, 연사 순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 정리, 구호가 적힌 피켓과 깃발을 나누어 줍니다. 4단계는 언론에 대응합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 100만 명 모였다는 보도자료 배포, 보수 언론에 기사 송고하고 SNS에 영상 업로드. 누가 참여하는가? 집회 참가자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령대 압도적으로 60대 이상입니다. 70대, 80대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안 보입니다. 거주지 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버스 타고 옵니다. 직업 은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일 낮에도 집회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 거의 대부분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 권사 중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톨릭이나 불교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 성향 보수 우파입니다. 박정희를 존경하고 미국을 좋아하고 북한을 적대시합니다. 교육 수준 다양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낮은 편입니다. 유튜브는 보는데 팩트 체크는 잘 못합니다. 왜 참여하는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비슷합니다. 나라가 걱정되어서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위기, 북한에 넘어가고 공산화되고 자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 목사가 집회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신도 입장에서는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국하려고 자신이 애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등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심심해서 솔직히 이것도 있습니다.
은퇴 후 할 게 없는데 집회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도시락도 먹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집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집회 프로그램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1부는 찬송과 기도, 집회가 예배처럼 시작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가 기도합니다. 정치 집회인데 종교 행사처럼 진행됩니다. 2부는 연설 여러 명의 연사가 나옵니다. 전광훈, 소년보 같은 주요 인물부터 보수 정치인, 우파 유튜버, 탈북자 등. 3부는 구호 재창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대한민국 만세, 공산당 물러가라, 빨갱이를 처단하라, 공산주의는 악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혐오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이 나라를 북한에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온통 북한 바쳤습니까? 4부는 행진, 때로는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경찰이 막으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집회의 메시지는 집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친북 좌파, 조국은 부패한 위선자, 이재명은 빨갱이, 민주당은 공산당 위기 조장하고 곧 나라가 망한다, 공산화된다, 북한에 넘어간다, 자유가 사라진다. 전광훈은 다음과 같이 해결책 제시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찬양, 정권 교체, 특정 정치인 구속, 보수의 집권, 애국자의 단결, 종교적 정당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은 영적 전쟁, 악마와의 싸움, 순교자의 각오로 좌파와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전광훈은 가족 다단계와 유비부 수입, 현장 헌금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현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퍼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 집회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됩니다. 현장에 못 온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봅니다.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을 찍습니다. 편집본 집회 중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듭니다. 전광훈 목사 폭탄 발언, 소년보 목사 명연설 같은 제목으로 퍼집니다. SNS 확산,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공유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활발하게 퍼집니다. 보수 언론,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이 집회를 우호적으로 보도합니다. 애국 시민 대규모 집회, 정부 규탄 목소리 높아 같은 기사가 나갑니다. 이처럼 전광훈과 소년보 같은 인물들의 극단적 정치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만이 아닙니다. 선거 개입, 목사가 강단에서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치인과의 유착, 일부 목사들이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치 자금을 교회를 통해 세탁하거나 목사가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특혜를 받는 식입니다. 총리를 지낸 극우 황교안 같은 사람은 부정선거론을 목숨 걸고 외치는데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특정 이념 강요합니다. 진보는 악마다, 보수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같은 일방적 정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부정적 사례만 나오니까 일반인들의 인식은 안 좋아집니다. 한국 교회를 불신자들이 개독교라는 악의적 표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목사가 나쁘다와 기독교 전체가 나쁘다는 다른 말입니다. 혐오 표현, 개독교는 명백한 혐오 표현임에도 한국 교회가 전광훈과 소년보의 정치적 망동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당을 추상적인 좌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재인, 조국, 이재명 이런 식으로 개인을 타겟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사람을 미워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얼굴 있는 사람을 욕하는 게 진보주의라는 추상 개념을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감정적으로 와닿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거 가짜 뉴스네 하고 넘어가는 걸 고령층은 진짜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소속감은 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고령층에게 집회는 소속감을 줍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느낌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많다 이게 마약처럼 중독됩니다. 집회에 안 나가면 불안하고 나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60대 이상은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빨갱이는 나쁘다가 뇌에 각인됩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 좌파 빨갱이 북한이라는 등식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좌파라고만 하면 알아서 그럼 빨갱이네, 위험해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이 다음 주 토요일 집회에 오라고 하면 전국의 협력교회들이 움직입니다. 전광훈과 지지자들은 이를 종교 탄압, 신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 우리는 예배하고 집회한 것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것은 순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당신들이 처벌받는 이유는 종교 활동 때문이 아니라 법률 위반 때문 종교의 자유도 무제한적이지 않음 공공보건, 공공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광훈과 소년보의 활동은 민주주의에 여러 위협을 가합니다. 선거가 조작됐다. 부정선거다.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청계천으로 우리를 구하려 온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선거를 믿지 않게 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선거를 믿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찍은 후보가 졌다. 선거가 부정이다. 지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소년보의 이재명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극단적 언사는 폭력의 문턱을 낮춥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중 극소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직접적으로 소년보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런 극단적 언사가 만든 사회적 분위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젊은 층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저 어르신들은 왜 저러시나?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신다. 고령 세대의 시각은 요즘 젊은 것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하면 경계하게 됩니다. 기독교 내부도 분열됩니다. 전광훈을 지지하는 교회와 비판하는 교회가 갈립니다. 같은 장로교인데도 서로 교류를 안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너는 보수냐 진보냐?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적이 되거나 동지가 됩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집니다. 가족 내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못합니다. 명절 때 모이면 싸움이 날까봐 정치 얘기는 금기가 됩니다. 전광훈과 소년보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합니다. 왜 유튜브인가? 진입 장벽이 낮음 누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고 검열이 없습니다. 기존 언론처럼 편집이나 팩트 체크를 안 거치고 알고리즘이 해결하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추천이 잘됨 수익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영상을 올립니다. 긴급 속보, 충격, 폭로 같은 자극적 제목을 붙입니다. 얼마나 자극적인가요? 썸네일도 자극적입니다. 사진을 과장되게 편집하고 큰 글씨로 선정적 문구를 넣습니다. 댓글창은 아수라장입니다. 비판적 댓글은 삭제하고 동조하는 댓글만 남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이런 댓글들로 가득합니다. 전광훈과 소년보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를 분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선거 부정 주장 투표지에 중국산 먹물을 써서 조작했다. 개표 과정에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 투표율이 이상하다.
북한 조종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 청와대에 북한 간첩이 있다. 정부가 은밀히 북한에 돈을 보낸다.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이 노년층에게 먹힌다는 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 파탈론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한다. IMF보다 더 심각하다. 곧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왜 믿을까요?